유익한 뉴스, 앞으로 국내외 여러 뉴스들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채널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라 짧게 인사드렸는데요. 자주 들러주세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자랑스러운 우리 이세돌 기사의 승리 소식과 석패제 문제로 막판 진통 중인 선거구제 개혁 관련 소식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AI 프로그램 한돌과의 취소 고치기 3번기 중 첫 번째 판에서 이세돌 선수가 92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건 소식인데요.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간단한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AI 프로그램이 바둑을 좀 더 잘 둔다는 전제하에 이세돌 선수가 미리 돌을 깔아두고 그 돌 숫자를 줄일지 늘릴지 앞으로 세 판의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결정해 나간다는 건데요. 그 첫 대국에서 이세돌 기사가 던진 웅스타 진수를 한돌이 잘못 받으면서 이세돌 기사가 승리했습니다. 프로 기사가 하수 입장에서 취소 고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요. AI의 바둑 실력이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이 겨루기 어려울 만큼 많이 발전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구글의 알파고 개발자들에 따르면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를 다 합한 것보다 많아서 전 세계의 컴퓨터를 모두 동원해서 100만 년 동안 구동시킨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를 모두 예측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알파고를 상대로 이세돌 기사가 호선으로 1승을 거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번 한돌과의 승부에서 이긴 이세돌 기사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허무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 바둑 기보를 보시면 이세돌 기사가 왜 그런 심정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바둑의 가운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백돌과 흑돌이 서로 끊어진 모양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중앙에 있는 돌이 죽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세돌 기사가 이 들여다보는 수를 활용해 놓고 한돌이 중앙에 보강을 하거나 하면 다른 큰 자리를 선수로 두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돌이 덜컹 이 들여다보는 수를 받아서 이어버렸어요. 중앙에 있는 103점이 끊겼을 때 이세돌 기사가 미리 더 놓은 이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돌은 이세돌 기사가 들여다본 수를 이어줄 게 아니라 저 3점에 대한 보강을 어떤 식으로든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대국 관련 기사에서 한돌이 장문을 읽지 못해서 졌다고 하는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이 3점이 잡히는 방식을 바둑에서는 장문 혹은 축이라고 하거든요. 돌을 넓게 가둬서 퇴로를 차단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돌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몰아가는 길에 아군이 있는 쪽 돌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둑 시작하는 단계부터 배우는 아주 쉬운 바둑 법칙이라 프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추어들도 잘 실수하지 않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돌 기사가 이겨놓고도 기쁘기보다는 허무하다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둬서 이긴 게 아니라 상대가 실수해서 이겼으니까요.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대국을 보면서 3년 전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3연패를 한 후에 이세돌 선수가 한 말이 떠올랐는데요. 나의 패배지 인간의 패배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만 해도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계가 사람을 이기기는 아직 역부족일 거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인류 최강이라는 이세돌이 알파고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인격이 아닌 무언가한테 3판을 내리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만 같은 그런 묘한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패배지 인간의 패배가 아니라는 이세돌 기사의 말은 그런 인간들의 허무한 마음에 던지는 위로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 판에서 신의 한 수라고 불릴 만한 묘수를 둬서 전 인류가 함께 환호할 수 있게 해줬었잖아요. 그날의 뭉클함이 오늘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비록 그날의 묘수처럼 훌륭한 수로 이긴 것도 아니고 호선이로 맞붙어서 이긴 것도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사고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위대해질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AI에 맞서서 전 인류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끈끈한 연대의식을 갖게 해준 이세돌 기사는 지금도 역시 인류 최강입니다. 인류의 연대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연대해야 할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역대급으로 치열할 것 같아요. 연대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뉴스는 석패율로 뜨거워진 선거구제 개편 소식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뉴스 따라오기를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새로운 선거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총 300석 중에서 지역구는 2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50석으로 한다는 게 대전제고요. 정당 지지율을 비례대표에만 적용하던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구 의석이랑도 연동해서 적용시킨다는 게 변경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표가 줄어들어서 민심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고
소수 정당들도 원내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다 가정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을 40%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지역구에서 120석을 가정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120석이면 300석 중에 딱 40%잖아요. 비례대표랑 지역구 의석에 정당 지지율을 연동하는 비율이 0%인 현 선거제도대로 하면요. 민주당은 지역구 120석의 정당 지지율 40%를 비례대표에 모두 반영해서 비례 20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총 140석이 되는 거고요. 비례대표랑 지역구 의석에 정당 지지율을 100% 연동해서 반영한다고 가정하면요. 민주당은 이미 지역구에서 정당 지지율 40%에 해당하는 120석을 가져갔으니까 비례에서 가져갈 의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민주당이나 자한당 같은 거대 정당이 당파적 이익을 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에 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다시 선거구제도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건 지역구 의석이랑 비례 의석을 50%만 연동하자는 거고요. 이 50%만 연동하더라도 이미 40%의 의석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은 가져갈 의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동 의석수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캡을 씌워서 비례 의석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복잡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50석의 비례 중에 30석의 캡을 씌운다고 하면 20석이 남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20석에 40%의 정당 지지율을 반영해서 8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석에 대해서는 지역구에서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에서 50%를 인정해서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고, 선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런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과 그에 대한 전략이겠죠. 지금 정의당이 민주당에서 캡을 씌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며칠 전까지 강하게 반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도 자기 욕심만 차린다고 욕을 또 바가지로 먹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성을 찾고 이 전체 판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17일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전 그 말을 듣고 죽 서서 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걱정스럽더라고요. 뭐냐면 자한당에서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상한선 캡을 씌우려고 하고, 정의당에서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지만 그런 속사정을 지금은 알고 있어서 캡을 씌우는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신문에서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요. 정의당이 6.5%의 지지율을 가지고 총 16석의 의석을 가져가잖아요. 이게 선거구에서 2자리를 가져가는 걸 가정한 건데, 지역구에서 2자리밖에 못 가져가도 정당 지지율이 7% 가까이 된다면 비례에서 14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30석의 캡을 씌웠을 경우의 결과니까 캡을 안 씌우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특정 정당에서 비례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세운다, 혹은 기존의 정당과 비례 의석을 가지고 연대한다라고 가정하면 애초에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사표를 줄여서 유권자의 표심을 좀 더 잘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진행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특정 정당표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다가올 이번 총선이 역대급으로 치열한 총선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못 만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안 만드는 거죠. 그런 낯뜨거운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 지지자들은 정말 갈라치기를 잘 경계하고 판 전체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뉴스는 정의당과 바미당, 평화당, 대한신당 이렇게 4당이 모여서 지역구 250, 비례 50에 50% 연동형, 30석의 상한선 캡을 씌우되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에서 이 석패율 제도를 가지고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는 내용까지 뉴스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이 가져갈 비례수가 더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이 정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선거제도는 개혁했는데 나머지는 다 밀려서 이도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선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